미국의 냉혹한 평가에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후방에서 통조림이나 관리하십시오. 전쟁은 한국이 합니다. 펜타곤 전 전략관의 폭탄 발언에 일본 생방송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독도 도발을 감행한 일본 총리에게 미국이 던진 건 경고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저 물류 창고일 뿐 진짜 스트라이커는 한국.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까지 넘겨주며 매달리는 진짜 이유, 일본인만 몰랐던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공개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일본 최고의 앵커 다나카 켄지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젠틀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가 생방송 중에 책상을 내리치는 방송 사고급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 펜타곤 전략기획관 로버트 벤스. 그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안경을 고쳤을 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흥분 가라앉히시죠.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흥분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두고 미친 짓, 매드니스라고 표현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 일본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총리가 던진 승부수, 바로 독도 방어 훈련 강행이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니 자위대가 그 주변을 지키겠다는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쇼였죠. 당연히 일본 내 여론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할 말을 한다며 박수를 쳤죠. 하지만 그 환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비공식 논평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정해 드리죠. 국방장관님은 총리에게 놈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총리의 그 행동이 자살 행위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데 그게 왜 자살 행위입니까? 미국은 동맹국이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영토 주권, 착각하지 마세요. 벤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섬을 건드리는 건 영토 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의 뇌관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나카 씨, 오늘 총리 회견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총리 관저 같습니까? 다나카 앵커는 흠칫했습니다. 당연히 총리에게 항해 전화를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외무성이나 관저였겠죠. 틀렸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라인으로 한국 대통령실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할 일이 없어서 한국 대통령에게 안보 전화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발 참아달라. 일본을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빌었다고요? 미국이 한국에게. 다나카 앵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고작 한국 대통령에게 사정을 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설 좀 그만 쓰시죠.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게 굽신거립니까? 한국이 삐지면 곤란하니까 달래준 거겠죠. 어린애 달래듯이 말입니다. 어린애라. 벤스 연구원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문서, 바로 오메가 프로토콜의 요약본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어린애가 등을 돌리면 태평양 방어선이 몇 시간 만에 뚫리는지 아십니까? 72시간입니다.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는 순간 미국의 인태 전략은 사흘 만에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신들의 그 철없는 독도 도발에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핵심 파트너가 판을 엎어버릴까봐. 파트너, 과장이 심하시군요. 진짜 핵심은 우리 일본입니다. 요코스카에 있는 제7함대를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 전단이 누구 항구에 있습니까? 우리 일본입니다. 한국이 없어도 미일 동맹만 건재하면 중국 따위는 충분히 막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해군력과 미국의 칠함대, 이 조합은 천하무적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벤스 연구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칠함대, 재밌군요. 그 천하무적 칠함대가 한국 없이는 그냥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라는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고철 덩어리라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다나카 씨, 이 오메가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결과 하나만 말씀드리죠.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고 미군에게 영공과 항만 사용을 거부했을 때 요코스카 기지가 중국 미사일에 얼마나 버텼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우리 자위대의 요격 시스템이 있으니 전쟁 끝날 때까지 버티겠죠. 제 시간입니다. 네, 다나카 앵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3시간. 그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방공망의 한계였습니다. 한국이 서해와 전방에서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해주지 않으면 중국의 중거리 탄도탄 2,000발이 일본 전역에 비처럼 쏟아집니다. 실함대, 출항도 못하고 항구에서 수장됩니다. 스튜디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3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의 자랑인 해군력이 괴멸된다는 말은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할 리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방패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공산, 세력을 막아온 최전선의 방패가 바로 우리 일본 아닙니까? 다나카 앵커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벤스 연구원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방패요? 미안하지만 지금의 펜타곤 전략 지도에서 일본의 역할은 방패가 아닙니다. 이 문서 34페이지를 보시죠. 일본의 코드네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나카 앵커의 떨리는 눈동자가 서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웨어하우스 창고? 네, 창고입니다. 물류 창고. 전쟁 나면 기름 대주고 통조림 대주는 보급기지. 딱 거기까지가 당신들의 역할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G7 국가인데 우리가 창고직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방패, 아니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스트라이커는 누구일까요? 벤스 연구원의 손가락이 지도상의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로 일본의 뺨을 때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창고직이 주제에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단순히 위치가 좋아서 스트라이커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평화 헌법에 숨어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괴물 같은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그들의 진짜 힘을 보여드리죠. 벤스 연구원이 다음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나카 앵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과연 창고지기로 전락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어떤 무기를 손에 쥐었길래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벤스 연구원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에 하나씩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목록입니다. 벤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부검 보고서를 낭독하는 법의학자 같았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무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모습이었습니다. 현무 5탄도 미사일입니다. 다나카 앵커가 반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야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위대도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냉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8톤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위력이에요. 베이징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합니다. 일본 미사일은 500kg 탄두가 최대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나카 앵커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16배 차이.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스튜디오를 짓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바다 위를 질주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해성 3 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마 2.5로 날아갑니다. 중국 항모가 이걸 탐지하고 요격 준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다나카 앵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1분 정도. 17초입니다. 17초요? 네. 17초 안에 요격 못하면 중국 항모는 수장됩니다. 일본 함대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일본이 보유한 대함미사일 최고 속도는 9입니다. 거북이와 치타의 차이죠. 화면에 또 다른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여러 개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전공 2 중거리 방공망입니다. 러시아 S-400과 동급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나카 앵커는 이제 대답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었어요. 러시아나 미국한테 사온 게 아니라 국산입니다. 일본은 전량 미국 수입에 의존하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미국산 아닙니까? 스튜디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안경을 벗어 땀을 닦았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벤스 연구원의 말에 다나카 앵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더 있다는 건가요? 화면에 검은색 잠수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물 위로 살짝 떠오른 잠수함의 함교가 보였습니다. KSS-3 배치2입니다. 3600톤급 디젤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주중에서 20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벤스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거대한 잠수함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KSS-3를 넘어선 차세대 잠수함, 미국이 핵 추진 기술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뭐라고요? 다나카 앵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핵잠수함으로. 그건 영국,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만 갖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핵도 없는 나라인데 핵잠수함을 준다고요? 벤스 연구원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향후 몇 년 내 핵추진 잠수함 4척을 건조합니다. 배 수량 7,000톤급. 중국 핵잠수함 추적 전용이에요. 서해 평균 수심이 44m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얕은 바다에서 중국 잠수함을 씨를 말리는 사냥꾼입니다.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다니요. 창고지기한테 핵잠수함은 과분하죠. 통조림이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다나카 앵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투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대포가 장착된 장갑차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 무기들을 팔고 있어요. 다나카 앵커가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수출이야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벤스 연구원이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에 672문을 수출했습니다. 계약 금액 15조 원. K2 전차 980대. FA-50 경전투기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천무 다연장 로켓도 폴란드에 수출됐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한국 무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나카 앵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격이 싸서.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이 러시아군을 박살냈어요. 폴란드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무기다. 일본 무기는 전쟁터에 가본 적이 없죠. 다나카 앵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전.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숫자로 보시죠. 벤스 연구원이 다시 차트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2개의 막대가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액입니다. 한국 177억 달러, 세계 4위입니다. 일본 2억 달러, 88배 차이입니다. 한국은 수출하고 일본은 수입합니다. 누가 진짜 군사 강국입니까? 다나카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88배.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헌법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헌법이 막는 거예요. 다나카 앵커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벤스 연구원의 대답은 가차 없었습니다. 핑계 그만 대세요. 핑계라니요. 헌법은 일본이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 그 헌법 없이도 70년 휴전선을 지켰어요. 매일 총 겨누고 사는데 평화.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평화를 원했을까요?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다나카 앵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북한이 매일 위협하는데 평화고 뭐고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작가도, 조명 기사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사고를 넘어서 이제는 참사에 가까웠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창고지기로 전락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앵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겁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했죠. 편한 길을 택했어요. 미국 우산 밑에서 경제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평화를 외치는 동안 한국은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부터 보죠. 화면에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일본의 평화로운 역사가, 다른 쪽에는 한국의 피로 얼룩진 역사가 나란히 흘러갔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그 대비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평화를 선택한 일본과 전쟁을 강요받은 한국, 이 두 나라의 75년 역사가 만들어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운명을 어떻게 갈랐을까요?
벤스 연구원의 질문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대답하지 못한 채 지도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평화와 전쟁, 안주와 생존, 이 두 길이 만든 결과를 이제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벤스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선언 방송 장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고 메가더가 헌법 구조를 선물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화면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의 조문이 영어와 일본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 및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미국 우산 밑에서 편하게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나카 앵커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강요당한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점령군이 만들어준 헌법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벤스 연구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75년간 개정 안 했습니까? 개헌 발의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195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요. 하지만 일본 국민이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다나카 앵커가 말을 잇지 못하자 벤스 연구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편한 게 좋았으니까요. 군대 안 키워도 되고 전쟁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이 다 지켜주니까요. 경제만 키우면 됐습니다. 편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어린 소년병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선택권 자체가 없었어요.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간 전면전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매일 총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다나카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운 아닙니까? 운이 나빴던 거죠? 불운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어요. 매일이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화면에 사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만 수천 건입니다.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 사건. 벤스 연구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실제로 싸워봤습니다. 사람을 죽여봤고 전우를 잃어봤습니다. 자위대는 75년간 단 한 발도 안 쏴봤죠. 누가 진짜 군인입니까? 다나카 앵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벤스 연구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달라진 겁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기 설계 철학. 첫째, 실전에서 작동해야 한다. 둘째, 군인이 직접 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싸게, 빠르게, 대량으로 만든다. 일본 무기 설계 철학. 첫째, 완벽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으로 최고여야 한다. 셋째, 비싸도 괜찮다. 어차피 안 쓴다. 벤스 연구원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새로운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대 99식 자주포를 비교해보죠. K9은 분당 6발을 쏩니다. 가격은 50억 원입니다. 수출량은 2,000문이 넘습니다. 99식은 분당 3발입니다. 가격은 120억 원입니다. 수출량은 0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빠르게, 많이, 확실하게 적을 죽이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압니다. 일본은 모릅니다. 왜냐고요?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요. 다나카 앵커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평화를 포기하고 사륙을 배우라는 겁니까?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전쟁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한국은 75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0입니다. 이 격차는 메울 수 없어요. 다나카 앵커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뒤처진 겁니까? 따라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죠. 전쟁을 해보면 됩니다. 스튜디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실전 경험 없이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게 군사력의 본질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전쟁과 진짜 전쟁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벤스 연구원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20대에 북한군과 대치합니다. 30대엔 서해에서 교전을 경험합니다. 40대엔 해외 파병을 다녀옵니다. 자위대 장교는 40년 복무하고 퇴역할 때까지 한 번도 총을 안 쏴봅니다.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강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핵심에 다가가시는군요. 한국이 스트라이커인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리 때문입니다.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가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고 서해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해를 보십시오. 여기에 한국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중국의 심장이거든요. 벤스 연구원의 손가락이 서해를 가리켰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지도를 응시하며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평화와 전쟁이 만든 차이는 단순히 무기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정학적 가치의 차이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해가 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서해 전체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동부해안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서해 또는 황해, 이 바다가 중국의 심장입니다. 벤스 연구원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평균 수심 44m입니다. 얕은 바다예요. 베이징까지 직선거리 600km. 중국 주요 항구가 전부 여기 몰려 있습니다. 칭다오, 텐진, 다롄, 중국 북해함대 본부도 여기 있어요. 화면에 중국 항구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30%가 이 바다를 통과합니다. 베이징의 생명선이에요. 이 바다가 막히면 중국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해 아닙니까? 중국이 통제하는 바다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벤스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입구는 한국이 막고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한국의 서해 5도가 나타났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의 작은 섬들이 서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5개 섬이 서해 입구를 틀어막고 있어요. 한국 해군이 여기 있으면 중국은 갇힙니다. 쥐더 속의 쥐처럼요. 다나카 앵커가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벤스 연구원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대만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하죠.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D-Day,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개시합니다. 첫날, 중국 북해함대가 남하를 시도합니다. 목적지는 대만 해협입니다. 붉은 화살표가 서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지점에서 파란색 X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이 서해 5도에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해성 3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중국 구축함 2척 격침. 중국 함대는 서해 진입을 포기합니다. 다나카 앵커가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 중국이 서해를 우회해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KSS-3 잠수함 3척이 대기 중입니다. 파란색 잠수함 아이콘이 제주도 남쪽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잠수함 2척 격침, 보급선 10척 격침. 중국 함대는 더 이상 남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날, 중국 북해함대 완전 고립. 대만 해협 지원 불가능. 미국 칠함대와 한국 해군이 협공합니다. 중국 수송선 차단 성공. 시뮬레이션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72시간 시나리오 완료. 벤스 연구원이 다나카 앵커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72시간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서해를 막으면 중국은 사흘 만에 무릎 꿇어요. 북해함대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다나카 앵커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못합니까? 우리 해상자위대도 강력한데요.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에 일본 열도와 서해의 거리가 표시됐습니다. 첫째, 거리입니다. 일본에서 서해까지 1200km입니다. 한국은 0km, 바로 코앞이에요. 일본 함대가 도착할 때쯤 전쟁은 끝나 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반박하려 했지만 벤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수심입니다. 서해 평균 수심 44m. 일본 이지스함은 수심 100m 이상이 필요합니다. 너무 얕아서 작전이 불가능해요. 좌초 위험이 큽니다. 화면에 일본 이지스함과 서해 수심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형함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여기 특화돼 있어요.
얕은 바다에서 사냥하는 법을 70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셋째, 경험입니다.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서해를 지켰습니다. 북한 잠수함 추적 노하우가 있어요. 중국 어선 단속 경험도 수천 건입니다.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전부 서해에서 벌어진 실전입니다. 화면의 해전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함포 사격, 폭발, 불타는데 다나카 앵커는 그 장면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은 서해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태도도 없고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서해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벤스 연구원이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좌초하거나 격침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다나카 앵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해상자위대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까? 쓸모는 있죠. 벤스 연구원이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태평양 방어입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의 바다예요.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막는 벽입니다. 그게 일본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공격은 못합니다.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없어요. 헌법 구조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멉니다. 벤스 연구원이 지도 위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일본에서 베이징까지 2000km입니다. 한국에서는 600km예요. 미사일 사거리도 다르고 전투기 작전 반경도 다릅니다. 한국은 베이징을 직접 때릴 수 있어요. 일본은 못합니다. 다나카 앵커가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스트라이커라 부르는지, 왜 일본을 창고라 부르는지. 지리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방파제, 한국은 중국 심장 타격 칼날. 역할이 다릅니다.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은 가차없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숫자로 증명한 게 바로 오메가 프로토콜입니다. 다나카 앵커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 문서에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붉은 스탬프가 찍힌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15개월간 300회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절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죠.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서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이 스크린에 크게 투사됐습니다. 오메가 프로토콜, 대만 침공 시나리오 전쟁 시뮬레이션 최종 보고서. 오메가 프로토콜, 최근 15개월간 진행된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참가국은 5개국입니다. 미국 펜타곤, CIA, NSA, 영국 국방부, 호주 국방군, 일본 방위성, 한국 국방부. 다나카 앵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도 참여했다는 겁니까? 우리 방위성이 이 시뮬레이션에 참가했단 말입니까? 네, 일본 방위성 관계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신네 정부는 이미 다 압니다. 벤스 연구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하죠. 게임 시뮬레이션입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진행됐어요.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고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다시 돌리고 또 검증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100회씩 총 300회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대의 컴퓨터, 그리고 회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양쪽 진영을 맡았습니다. 레드팀은 중국, 블루팀은 미국과 동맹국. 실제 전쟁처럼 전술을 짜고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컴퓨터가 물리 법칙, 날씨, 병력, 무기 성능을 전부 계산해요. 다나카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미국의 대응. 변수는 딱 하나였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다나카 앵커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협조 수준. 이것만 바꿔가며 300회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전면 협조하면 어떻게 되나? 한국이 중립이면 어떻게 되나? 한국이 적대하면 어떻게 되나?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했어요. 다나카 앵커가 침을 삼켰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 서해 봉쇄, 한국 공군 제공권 지원, 한국 기지 미군 사용 허가, 한국 이지스함 대만 해협 파견,
한국 잠수함 중국 함대 추적, 한국 미사일로 중국 본토 타격 지원, 벤스 연구원이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죠. D-Day,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개시합니다. 새벽 4시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대만 공군 기지 12곳 타격. 레이더 시설 파괴. 6시간 후 상륙작전 시작. 화면의 지도와 함께 움직이는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D-Day +1. 한국 해군이 즉시 서해 5도로 이동합니다. 백령도, 연평도에 대한 미사일 배치 완료. 중국 북해함대가 남하를 시도하지만 한국 해군이 차단선을 형성합니다. 중국 구축함 2척이 해성 3 미사일에 격침됩니다. 다나카 앵커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D-Day +2. 중국 잠수함이 서해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 3척이 제주도 남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중국 잠수함 1척 격침. 나머지는 서해로 후퇴합니다. D-Day +3. 중국 북해함대 완전 고립. 대만 지원 불가능. 미국 7함대와 한국 이지스함 3척이 대만에 협 진입.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4대가 일본 기지에서 출격해 제공권 지원. 벤스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D-Day +7. 중국 보급선 차단 성공. 대만 상륙부대 고립.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 한국 기지에서 급유 지원받아 기지 타격. D-Day +14. 중국 해군 전력 30% 손실. 공군 전력 25% 손실. 대만 상륙부대 보급 중단. D-Day +28. 중국이 협상 요청. 전쟁 종료. 벤스 연구원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과 수치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성공률 87%. 전쟁 기간 28일. 미군 손실. 구축함 1척. 전투기 8대. 병력 230명. 중국 손실. 대형함 14척. 전투기 240대, 병력 8,000명. 결론. 중국 패배. 정전 협상. 87%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이 함께하면 거의 확실히 이깁니다. 100회 시뮬레이션 중 87회 승리했어요. 패배는 13회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13회는 왜 패배했습니까? 극단적인 변수들 때문입니다. 태풍이 대만의 협을 강타한다든지, 러시아가 갑자기 중국 편을 든다든지, 북한이 동시에 남침한다든지. 하지만 정상적 상황에서는 거의 확실히 이깁니다. 벤스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10번 싸우면 8번에서 9번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고고 사인을 내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나카 앵커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한국 기지 사용 거부, 한국 영공 통과 불허, 한국 항만 입항 거부. 한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벤스 연구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D-Day, 중국 대만 침공 개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D-Day +1. 중국 북해함대가 서해를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한국이 막지 않으니까요. 북해함대 전력이 남하해 대만의 협으로 향합니다. 다나카 앵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D-Day +3. 미 7함대 단독으로 대만의 협 방어. 하지만 중국 함대가 2배로 늘었습니다. 북해함대가 합류했거든요. 미 7함대 압박받기 시작. D-Day +5. 중국 미사일 공격 강화. 목표는 오키나와와 괌 기지. 한국 기지를 못 쓰니까 미 공군 작전 반경이 줄었어요. 급유 지점이 없습니다.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D-Day +10.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중국 미사일 공격. 한국이 서해에서 중국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못 막으니까 중국이 마음껏 쏩니다. 요코스카 기지 일부 파괴. D-15. 미 해군 구축함 3척 격침. 항공모함 1척 손상. 전투기 손실 급증. 보급선 위협받기 시작. D-Day +30. 대만 동부 해안 일부 상륙 허용. 방어선 뚫림. 미군 증원 부대 필요하지만 한국 경유 불가능. 일본에서만 출발해야 하니 시간 2배 소요. D-Day +50. 대만 북부 지역 중국군 점령. 미군 손실 계속 증가. 벤스 연구원이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숨을 멈춘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입니다. 성공률 34%, 전쟁 기간 67일, 미군 손실, 항공모함 1척, 구축함 5척, 전투기 89대,
병력 4,500명. 중국 손실, 항함 8척, 전투기 156대, 병력 2만 명. 결론, 승패 불확실, 장기전 돌입 34%입니다.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3번 싸워서 한 번 이기는 수준이에요. 100회 시뮬레이션 중 34회만 승리했습니다. 66회는 패배하거나 무승부였어요.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손실 규모입니다. 화면에 손실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군 손실 비교입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비교해보죠. 항공모함 0척 대 1척.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 승무원이 5,000명 탑니다. 전투기 60대가 실려 있어요. 항모 한 척 잃으면 그 전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다나카 앵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축함 한 척 대 5척. 전투기 8대 대 89대. 병력 230명 대 4,500명. 벤스 연구원이 다나카 앵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 싸우면 미군이 20배 더 죽습니다. 20배요.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미군을 학살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벤스 연구원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케이스들도 테스트했어요. 중간 케이스요? 다나카 앵커가 물었습니다. 시나리오 2-C. 한국이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이 서해만 막아주고 다른 건 안 한다. 결과는 성공률 71%, 서해만 막아줘도 71%예요. 시나리오 2-D. 한국이 일주일 늦게 참전하는 경우, 처음엔 중립이었다가 일주일 후 참전한다. 결과는 성공률 62%, 그래도 34%보단 훨씬 높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무슨 형태로든 한국이 협조하면 승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국이 핵심 변수라는 증거예요. 다나카 앵커의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마지막 시나리오를 꺼냈습니다. 서류 표지에 붉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3.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악이라니 뭐가 최악입니까? 한국이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불가침 협정을 맺습니다. 서해를 중국 해군에게 개방합니다. 한국 기지의 미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한국 영공을 미군에게 닫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중국 편을 든다고요? 한미동맹을 깨고? 시뮬레이션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에요.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계속 독도를 건드리면요. 벤스 연구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죠.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반도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D-Day, 중국, 대만 침공 개시.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D-Day 플러스 중국 북해함대가 서해를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남해함대도 제주도 남쪽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중국 전 함대가 대만으로 집결합니다. D-Day 플러스 주한미군 철수 시작. 미국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수를 요구했으니까요. 오산 공군기지, 평택 해군기지 폐쇄. 다나카 앵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D-Day 플러스 3. 중국 미사일 공격 개시. 목표는 일본 전역, 오키나와, 요코스카, 사세보, 이와쿠니. 한국이 서해에서 미사일 기지를 안 막으니까 중국이 마음껏 쏩니다. 일본 기지 12곳 동시 타격.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D-Day 플러스 4. 요코스카 기지 큰 피해. 미 7함대 출항 불가능. 일부 함정 항구에서 격침. D-Day 플러스 7. 미국 괌과 하와이에서 증원 시도. 하지만 한국 경유 불가능. 일본 기지도 미사일 공격받는 중. 증원 부대 도착 지연. D-Day 플러스 10. 대만 서부 해안 중국군 대거 상륙. 미 해군 개입 실패. 중국 함대가 압도적 우위. D-Day 플러스 15. 대만 수도 타이베이 포위. 대만 정부 항복 고려. 벤스 연구원이 무거운 침묵 속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화면에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공률 4%, 전쟁 기간 15일, 미국 패배, 미군 손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8척, 전투기 156대, 병력 12,000명,
주일 미군 기지 심각한 피해. 결론. 전략적 패배. 태평양 포기. 4%입니다. 벤스 연구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면 미국은 집니다. 100번 싸워서 4번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운이 좋을 때만입니다. 100회 시뮬레이션 중 승리는 운이었어요. 96회는 패배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4회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나카 앵커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극단적 행운이 겹쳤을 때만입니다. 중국 함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든지, 중국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정상적 상황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벤스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가 3시간 만에 무너지고, 대만은 2주일 만에 함락되고, 미국은 태평양을 잃습니다. 이게 96회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현실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참가자들이 이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렸습니다. 일본 측이 직접 변수를 설정하게 했어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12명 전원이 30분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셋째 날에야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작전 차장이었어요. 벤스 연구원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독도 따위로 한국을 자극하는 건 자살행위다. 다나카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장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일본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듣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벤스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백악관이 총리 대신 서울에 먼저 전화했는지, 왜 미국이 한국에게 제발 참아달라고 빌었는지.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없이도 미국이 질 수 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나카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나리오 2-B입니다. 한국은 협력, 일본은 중립. 화면에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미군 기지 제공을 거부합니다. 자위대가 작전에 불참합니다. 일본 영공을 닫습니다. 한국만 협력하고 일본은 빠지는 겁니다. 벤스 연구원이 결과를 읽었습니다. 성공률 79%, 전쟁 기간 32일, 미군 손실, 구축함 2척, 전투기 15대, 중국 손실, 대형함 12척, 전투기 198대. 결론, 미국 승리. 일본이 빠져도 79%입니다. 벤스 연구원의 말에 다나카 앵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한국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87%가 79%로 8%포인트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의 가치는 8%예요. 다나카 앵커가 말을 잃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반대 경우는 테스트 안 했습니다. 반대 경우요? 일본만 있고 한국이 없는 경우요. 시나리오 2-C.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벤스 연구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뻔하니까요. 87%가 34%로 떨어지는데 한국 없이 일본만 있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시뮬레이션 팀이 계산해봤습니다. 예상치는 15%에서 20% 사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87%를 만듭니다. 일본은 8%를 보탭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다나카 앵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75년 동맹을 저버리는 겁니까? 벤스 연구원이 서류를 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독도 발언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한국 동맹 안정화 긴급 대책, 일본 통제 방안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지킬까였습니다. 87%를 지키기 위해서요. 벤스 연구원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독도 발언 당일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NSC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회의 참석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미국 안보라인 전체가 모였어요. 다나카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제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아니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한국 동맹 안정화 긴급 대책.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지킬까였어요. 다나카 앵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재구성해드리죠. 벤스 연구원이 메모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이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봤다. 87%와 4%의 차이를 이해한다. 한국을 잃는 건 옵션이 아니다. 다나카 앵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에게 명확히 하라. 독도는 미국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우선이다. 그건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다나카 앵커가 소리쳤습니다. 벤스 연구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의 보고입니다. 한국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지지율이 17%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다나카 앵커를 쳐다봤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서해 봉쇄, 대만의 협동시 작전. 일본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지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대가라니 설마? 일본을 희생해서라도요. 벤스 연구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의 직후 미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조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주일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비공개 서한을 전달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독도 발언 즉각 중단. 한국 자극 금지.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서한은 받은 적 없습니다. 비공개라고 했잖아요. 당신네 총리와 외무상만 봤을 겁니다. 국민한테 알릴 리 없죠. 벤스 연구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둘째, 한국 대통령실에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미 군사훈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조기 타결했습니다. 셋째, UK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벤스 연구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건 영국, 호주만 받은 기술 아닙니까? 왜 한국에게만? 필요하니까요. 중국 핵잠수함을 막으려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서해에 못 갑니다. 벤스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호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일본이 아니라요. 다나카 앵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우리를 버린 겁니까? 75년 동맹을 저버린 겁니까?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재배치한 거예요. 재배치요? 1945년 이후 75년간 미일동맹이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이 퍼스트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벤스 연구원이 화면에 새로운 동맹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미동맹이 중심입니다. 한국이 퍼스트 파트너예요. 일본은 세컨드입니다. 다나카 앵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벤스 연구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냉전 시대엔 일본이 중요했습니다. 소련을 막는 방파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 시대입니다.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이 필요해요. 지리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너무 멉니다. 한국은 바로 옆이에요. 미국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누가 더 쓸모 있는가?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평화헌법, 전쟁 포기, 군사력 제한, 전부 일본이 선택했어요. 편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옥길을 걸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요. 벤스 연구원이 노트북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국민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했고 한국은 해방됐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한반도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비교해보죠.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일본, 다른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패전국이지만 산업 기반은 보존됐습니다. GHQ 점령이었지만 간접 통치였어요.
곧바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됐습니다. 한국.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 산업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고지어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나라가 불탔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두 나라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때 누가 샀겠습니까? 75년 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다나카 앵커가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추월이라니 과장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GDP는 더 큽니다. 숫자로 보시죠. 벤스 연구원이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1인당 GDP입니다. 1945년 일본 1200달러, 한국 100달러. 일본이 12배 많았어요. 지금은 일본 33,800달러, 한국 34,100달러. 한국이 추월했습니다. 다나카 앵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군사력 글로벌 순위입니다. 1945년 일본은 패전으로 순위 없음. 한국은 군대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일본 8위 자위대, 한국 6위 실전 검증된 군대. 기술력을 볼까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1990년 일본 50%, 한국 3%.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지금은 일본 6%, 한국 18%. 세계 2위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역전됐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전부요. 다나카 앵커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G7입니다. 선진국 클럽 회원 아닙니까? 한국은 G20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이에요. UN PKO 파병 6위, 방산 수출 4위. G7은 이제 껍데기예요. 벤스 연구원의 말에 다나카 앵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역전됐을까요? 벤스 연구원이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일본은 한국 끝났다며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조정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으로 질주했어요.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일본은 한국 위험하다며 방관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은 무기 수출 논의만 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177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벤스 연구원이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본은 평화로웠어요. 한국은 전쟁터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선택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요? 다나카 앵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도 보고 미래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벤스 연구원이 다나카 앵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일본은 정체됐다. 한국은 배고프고 일본은 배부르다. 배고픈 자가 이깁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다나카 앵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무너지는 겁니까? 벤스 연구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독도냐, 생존이냐, 자존심이냐, 현실이냐. 벤스 연구원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카메라 쪽으로 걸어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독도와 일본의 생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나카 앵커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지킬 수 있어야죠. 벤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양자택일입니다. 독도를 고집하면 한국을 잃고, 한국을 잃으면 미국을 잃고, 미국을 잃으면 중국에게 먹힙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또는 독도를 내려놓으면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이 지켜주고 살아남습니다. 선택하세요. 다나카 앵커가 소리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자존심입니다. 그걸 포기하라고요?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삽니까? 벤스 연구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화면에 중국의 전략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첫 단계, 한일 이간질입니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듭니다. 역사적 정의 프레임을 공유해요. 일본을 고립시킵니다. 둘째 단계, 한국 끌어안기입니다. 경제 협력을 확대합니다. 사드 갈등을 사과합니다. FTA 이점형을 제안해요. 셋째 단계, 미국 축출입니다. 한미동맹 균열을 유도합니다. 한국을 중립화시킵니다. 일본 고립을 완성합니다.
벤스 연구원이 다나카 앵커를 쳐다봤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일본은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독도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요. 다나카 앵커가 반박하려 했지만 벤스 연구원이 막았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보시죠.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관광객 감소, 최근 대비 마이너스 23%, 일본 투자 축소, 5년간 마이너스 40%, 한일 군사정보 협력 중단 위기, 일본 상품 불매 여론, 일본이 손해보고 있어요.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동으로요. 벤스 연구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독도는 바위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은 75년 역사입니다. 바위와 역사,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홀로 남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섬나라로. 벤스 연구원이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독도냐, 생존이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다나카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벤스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벤스 연구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차가움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반도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전쟁 자료를 읽었고 DMZ를 방문했고 한국군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1950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 1997년 IMF로 무너진 나라, 지금 세계 6위 군사강국.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메가 프로토콜의 87%.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벤스 연구원이 잠시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스트라이커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75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벤스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싸웁니다. 미래는 한국이 전방을 책임지고 미국이 지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가 다나카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일본도 여기 합류하길 바랍니다. 독도를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중국을 막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나카 앵커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중심이라는 믿음, 우리가 특별하다는 착각. 다나카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강하고 일본은 약합니다. 한국은 필요하고 일본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벤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아닙니다. 다나카 앵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현실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그게 무섭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앵커의 마지막 말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이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도냐, 생존이냐.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생방송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벤스 연구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생방송 영상으로 도배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벤스 연구원을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오메가 프로토콜이 폭로된 이 순간부터 동아시아의 판도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87%. 그 숫자는 이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징하는 코드가 됐습니다. 창고지기와 스트라이커.
그 냉혹한 구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논쟁의 전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메가 프로토콜이 밝힌 87%대 4%의 진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5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전환점,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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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